동안 거의 30년이거든. 학생운동 이후에 농업에만 농업을 중심으로 투쟁 오셨던 전동 제주도 연맹의 고창건 사무총장님을 힘찬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자연스럽게 5시간은 아니고요. 2시간 내에. 일어나는 거. 앉아서. 예, 반갑습니다. 예, 너무 거창하게 사회자가 소개해 주셨는데요. 지금 농민 활동은 24년 됐습니다. 24년 됐고요. 저희가 원래 중점적으로 고민해왔던 내용들을 뜻하지 않고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종합적으로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소개는 이렇게 넘어가고요. 오늘 주제가 지속 가능한 제주 농업을 위한 5대 정책 과제인데요. 제주도 농업에 대한 구조적인 요인들을 조금 이해를 하셔야 농업 문제를 풀어가는 정책에 대한 이해가 생기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나름 수학표를 만든 건데요. 일단 제주 농업의 장점으로 표현되어 있는 내용을 이렇게 말씀드리면, 전국 공영 도매시장을 통해서 월동 채소와 감귤류가 한 6개월 정도 전 국민을 대상으로 공급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 가락동 공영 도매시장의 법인 경매사들하고 간담회했을 때 이것에 대해서 동의하냐고 하니까 동의를 하고요. 문제는 여기에 숨어있는 구조적인 요인이 하나 있는데요. 그렇다면 왜 제주 농업이 발전하지 않고 또 농가 소득이 확대되지 않고 지금까지 계속 산지 폐기 등 지속적인 처리난에 와 있느냐는 지점에 이런 장점이 있는데 불구하고 이 부분은 아까 수학부 분석에서 단점 안에서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또한 제주 농산물이 그렇다 보니까 전국을 6개월 동안 먹여 살리다 보니까 그거로 인해 파생되는 산업이 운수, 포장, 농자재 이 산업에 연계돼서 그 산업들이 상당히 많은 발전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따라서 농협이나 경매법인, 중도민, 상인들 제주 농산물을 처리하고 있는 분들의 생활, 그들이 제주도 말로 먹여 살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곡물류를 제외한 농수산물의 품질이 전국적으로 상당히 우수합니다. 제주도 청정지역이라는 지역적인 메카도 있지만 상당히 물건이나 상품이 질이 상당히 고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 전 국민들에게 공급하고 있는 안전한 먹거리를 제주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공급해 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 농업이 지속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는 원인 중에 하나인데요. 지금 전국 1위의 농가 부채를 갖고 있습니다. 보통 전국적으로 평균 2,500에서 3,000 정도의 농가 부채라면 제주는 7,400. 그러니까 2019년 20년 기준입니다. 더 올랐다고 보는데요. 그리고 제주는 농한기가 없습니다. 1년 내내 농사를 짓습니다. 주로 월동 채소 감귤이 6개월을 전국적으로 먹여 살리긴 하지만 봄 작기, 여름 작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봄, 여름에도 지속적으로 생산하는 생산 체계, 파종 체계를 갖고 있는 그런 구조로 인해서 우리 제주 농민들이 상당히 영농에 고된 영농에 많이 힘들어 하십니다. 그리고 가장 키포인트이기도 하고 핵심적인 요소인데 물류가 상당히 열악합니다. 제주라는 특성상 도서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정부나 지자체 도서 관련된 지원이 없는 상태에서 운수 체계를 갖다 보니까 해상 물류비, 그다음 항공 물류비 등 물류 체계의 열악함과 접근성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산지에서 이루어지는
경매, 직거래 위주로 체계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결국은 도심지, 소비지 중심으로 경매 체계가 진행됨으로 인해서 농민들이 가격 결정에서 배제되는 안타까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농가들이 가격 결정을 하지 못하다 보니 그저 기준 가격이 가락도 공영 구매시장 경매에 의해서만 정해집니다. 그래서 최고가, 최저가. 저희들이 그 농산물을 판매했는데 그 가격이 맞지 않다, 기분이 나쁘다 하면 반품을 시킬 수 있는 제도가 불락제도인데 불락제도를 제도에서 해본 경험 있는 농민들이 0%, 0.1, 2%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왜? 다시 내려오면 그 농산물은 다 쓰레기 처리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쓰레기 처리 비용을 우리가 부담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불락이라는 조건을 가져본 농민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장 요새 핫하게 해방 이후에 가장 크게 이슈가 되는 농지 문제인데요. 아시다시피 제주도는 관광지입니다. 그 관광지 이 관광 개발의 역사와 농지 문제의 역사는 어쩌면 비례한다고 볼 수도 있고 반비례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비례의 개념은 농지 가격 상승과 개발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모님 때에는 평당 한 2,000원이면 땅을 샀습니다. 근데 지금 아시다시피 2,000원으로 땅을 살 수도 없거니와 임대료가 2,000원입니다. 임대료가. 그래서 아버지 때는 2,000원으로 땅을 사서 농사를 지었다면 자식 때는 2,000원 임대를 주고 임차료를 주고 농사 짓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농지 가격이 과도한 상승으로 인해서 영농비에 엄청난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부와 지자체에서 농업을 회생시키기 위한 다양한 정책 중에 가장 그래도 잘한다고 얘기하는 직불제가 있습니다. 공익형 직불제인데 이 직불제가 실질적으로는 제주 농민들한테는 약간 허탈한 구조입니다. 아까 말씀했듯이 땅값이 상승함으로 해서 농지 소유가 농민들이 많지 않습니다. 제주는 1980년대 후반부터 몰아붙인 광풍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관광단지 개발이 2000년대 국제자유 도시 2020년, 21년 오늘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개발을 통해서 집가를 상승시켜 온 여파로 인해서 현실적으로 농지를 소유하는 농민들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 농지법 자체도 그런 요인들이 팽배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추후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대리농이라고 표현되는 구조가 양산됐습니다. 2000년대 폭발적으로 대리농이 늘어났습니다. 대리농은 뭐냐면 임대차 계약 없이 농사 짓는 것. 토지 소유주가 육지에 있거나 내지는 직장 때문에 농사를 짓지 않지만 그 토지를 처분해야 되는 또 그것을 소유하고자 하는 욕망 때문에 대신 농사를 짓게끔 합니다. 임대차 없이. 그래서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직불금을 농사짓는 농민이 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역시도 24년 정도 농민운동 하는데 물론 자가 밭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걸로는 생존이 어려워서 임차해서 농사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 임대차 계약서를 써주는 분도 계시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직불금을 아직도 수령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고 실제적으로는 소농입니다. 소농 직불금 정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 농민들이 가장 현실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많이 요구하는데 제가 제주도연맹 사무처장으로서 농림부에다가 몇 건의 건의를 했는데 이런 민원이 지금까지 단 한 건도 없었답니다. 결국 지자체에서는 농림부하고 협의할 때 대리농 관련된 내용을 은폐해왔다. 그래서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양성화 시켜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희 전동제주연맹은 원래 농지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직불금 부정수리나 농지법 위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지금까지
90여 건 정도를 제보받아서 43건은 도에 조사 의뢰 요청을 했고요. 나머지 건은 조만간 조사 의뢰 요청을 할 거고, 엊그제 추석 전에 정치권의 핫한 이슈로 대두됐던 이준석 부친 땅가 관련돼서도 저희들이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언론에서 구진 날씨에도 불구하고 관심을 갖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전국적으로 포털에 이렇게 뜨기도 했습니다. 이렇듯이 이 제주도에서의 농지 문제는 가장 핫한 이슈이고, 농업에 있어서의 미래. 농업은 농민과 농지, 그러니까 생산수단의 주체인 농민과 농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따라서 미래 농업이 달라질 수 있다고 보는데, 앞에 서두에 얘기했듯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와 무관하게 기후 그리고 물류라는 또 주 객관적인 요인들이 발생해서 농업이 갖고 있는 어려움이 존재합니다. 다음은 제가 오늘 의뢰를 받아서 고민해왔던 5대 정책 과제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농사를 짓는 데서 가장 객관적으로 받쳐줄 수 있는, 우리가 농민들이 하늘의 농사를 짓는다라는 표현을 조상대대로부터 얘기를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기후가 상당히 많은 내용을 좌우하게 되죠. 기후에 대응하기 위한 농업 재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농민들은 지속적으로 어려움에 처할 수밖에 없다. 두 번째는 아까 농지 문제입니다. 지금 헌법은 경자 유전입니다. 근데 현실은 경자 무전. 현실적으로 비농민 농지 소유가 앞으로 10여 년 후에면 84% 정도 된답니다. 그러면 농민들이 농지를 갖고 농사 짓는 분들이 20%대밖에 안 된, 20%도 안 된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농지 문제를 결과적으로는 식량 주권, 자급률, 이거 식량 안보에 기초해서라도 농지 문제 해결해야 한다라는 게 앞으로 사회적 여론이 되지 않을까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제주에서는 물류입니다. 물류 문제를 다각도로 해소를 해야 하나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부터 출발해보자라는 취지에서 제주형 공익시장 도민제 도입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산지 경매제 요청도 했었고요. 직거래에 대한 도서지역 도선료 인하 내지는 배제 이런 요구도 했었지만 현실적으로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상물류비 대통령이 공약해서 해상물류를 지원하겠다라고 했지만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임기 다 끝났는데 전혀 지원되는 내용도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물류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근본적인 지점에서 있는 현실적 조건을 따져봤을 때 제주형 공익시장 도민제 도입을 촉구하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을 저희들 갖고 있습니다. 요거 자세한 내용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제주형 김치 자급률 제고를 만들어 보자. 이 문제의 키워드는 왜 이런 얘기가 나오냐면, 제주 농업에 있어서 가장 큰 영향력을 자랑했던 게 마늘이었습니다. 마늘. 근데 마늘 농가가 지금 상당히 많은 농가들이 지금 가격 지속적인 하락으로 인해서 영농 수도 줄었고 영농 인구도 줄었고 영농 명전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기 많은 문제의 대책을 근본적으로 만들어내지 못하다 보니까 월동 채소로 과잉되는 현상이, 또 이런 농민과 농민들의 경쟁 체계가 단작 체계로 전환되는 이런 구조를 계속 반복시키고 있어서 이 많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고민을 하다가 제주의 마늘의 품종은 남도형 마늘입니다. 남도형이라는 표현은 전부 다 김치 공장에서 쓰는 그런 마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식탁에서 쓰는 마늘들은 좀 덜 매운 스페인산 마늘입니다. 대서종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 품종을 바꾸면 되지 않느냐 하지만 제주 토양에 맞지 않고 작물은 재배가 가능하나 수확할 때 많은 인건비와 기계가 필요한 품종이기 때문에 남도종을 선호할 수밖에 없고, 또 남도종은
제주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5천 년 이상의 역사를 갖고 있는 김치를 책임져 왔던 혼종이기 때문에 이걸 지속적으로 살려내고 가능한 농업으로 가기 위해서는 김치 작물을 현실화시켜야 된다라는 게 저희 전농의 주장입니다. 다섯 번째로는 제주형 농민수당을 확대하자라는 게 취지입니다. 왜 제주형 농민수당을 꺼내왔느냐면 아까 농지 문제에서 나왔듯이 직불제를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걸 또 농민들한테 줘야 되냐라는 얘기들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농민수당 안에 근본적인 농업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배보상 문제가 철학적으로 담겨 있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농민한테 지원하는 문제입니다. 직불금은 공익형 직불제는 농지에 대한 지원이라면 농민에 대한 지원은 농민수당이다. 이렇게 보시면 이해하기 쉬울 겁니다. 그래서 그 문제도 자세하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물론 뭐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가 제주도의 농업 보조금 사업으로 표현되는 사업만 193개가 되는데요. 사업은 많습니다. 하지만 그거를 다 일일이 나열할 수는 없고 현실적으로 근본 문제를 풀어내면서 추후에 이 문제가 해결했을 때 나서는 다양한 문제들을 좀 풀어가자라는 취지에서 이 5가지를 저는 핵심 과제로 제출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기후 위기 대응 농업 대책 마련인데요. 뭐 여기 시청하시는 시청자분들이나 함께 계신 분들도 아시겠지만은 이 기후 위기 문제는 뭐 어제 오늘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상당히 빈번해지지 않습니까? 작년 원래 저도 상상 초월하는 경험들을 해봤습니다. 작년은 6월에서부터 7월까지 40일에 걸친 태풍을 4번, 또 올해는 거꾸로 8월 말부터 9월까지 가을 장마, 태풍이 또 보통 제주는 태풍이 한번 지나가면 바로 하루면 지나가는데 올해는 4일에 걸쳐서 느리게 지나갔습니다. 이 태풍 영향으로 제주에 특별한 일이 발생을 했는데 정부나 지자체도 그걸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전농에서는 긴급하게 방송을 통해서 언론을 통해서 문제 제기를 했던 게 뭐냐면 물류 문제입니다. 해상 물류가 막혔습니다. 무려 8일간 막혔습니다. 13일부터 23일까지 물론 21일이 추석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6일 정도 막혔는데 이때 출하되는 추석 대목철 앞두고 출하되는 농산물들이 전부 막혔습니다.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해달라, 항공 물류라도 지원해달라고 요청을 했었는데, 즉 해상물류에 의존되어 있는 제주 물류 체계 내에서 이런 재해가 발생했을 때 농산물이 수확한 물건도 제대로 소비지에 공급하지 못하는 이런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이런 상황들이 앞으로는 비일비재해질 것이다. 물론 뭐 저희들은 근본적으로 재해 대책에서 요구하는 다른 문제도 있습니다. 생산 자체가 안 되는 요인이 많습니다. 태풍 한번 오면 아시다시피 월동 채소는 전부 다 폐작이 되는 수준입니다. 제주도에서 가장 월동 작물로는 무, 당근, 양배추, 브로콜리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물론 더 많습니다만 워낙 크게 재배되는 작물들이기 때문에 이 작물들이 한 번씩은 다 재파, 폐작 이 과정을 겪고 있는 작물들입니다. 그래서 이 기후위기 문제가 중요하다. 그래서 이 앞에 자료로 나와 있는 것들은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재료 문제이기 때문에 이 자료는 전농사나 여름 연구소가 있습니다. 정책 연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연구원들이 작성한 자료이고 두 번째 넘기시면 현행 농작물 재해보험 관련돼서 진짜 현실적으로 뜯어고칠 게 너무 많아서 처음에 이거 고민했을 때도 좀 걱정했습니다. 이걸 어떤 식으로 전달해야 맞을지. 지금 이 앞에 있는 화면에 나와 있는 것 같이 재해 관련 법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 자연재해 대책, 풍수해 재해보험은 행정안전부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리고 농업 재해대책법, 농업재해보험법은
축산식품부가 관리하는데 핵심 키워드는 이 내용의 법에 농업의 재생산을 할 수 있는 또 그 농민들이 그거에 대한 피해를 보상할 수 있는 근거가 상당히 취약하다는 거고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 농민들이 당연히 농작물 재해보험 농민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니까 가입을 해서 일정 정도 소득을 내주는 생산비를 명목비를 보장받아야 되는데 아마 여기 자료에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가입률이 상당히 저조합니다. 가입률이 높은 품목과 낮은 품목이 이렇게 확연하게 눈에 보듯이 나오고 있지만 지금 제주에서 보시면 양배추하고 월동 정도만 당근하고 가입률이 높고 나머지는 해당 사항이 없는 작물도 많습니다. 이건 전국적으로 조사하다 보니까 제주에서 재배되지 않은 품목도 나와 있는데 물론 감귤도 지금 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서 저도 엊그저께 조사연구원하고 한바탕 시간이 걸렸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부모님이 보더라도 이 밭에는 상품이 30%도 안 되겠다. 그래서 지금 산지 격리라고 표현되어 있는 비상품, 제도 말로 파치를 지금 타고 있습니다. 근데 상품은 50콘테나인데 파치는 100콘테나 나온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 조사원들이 제출하고 있는 서류에는 피해율이 23% 잡습니다. 100%에서 23% 잡는데 더 어처구니 없는 게 뭐냐면 자부담을 20%로 놓습니다. 그러면 3%가 피해 구제율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농민들한테 피해를 보장해주는 금액은 3%입니다. 그래서 조사원 손해사장님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내년에 다시 신청하면 안 되겠냐. 너무 낮다. 그래서 저는 어처구니 없어서 당신들이 잘못된 조사를 하고 있다. 내지는 국민들이 자기 농산물 가격 보장을 위해서 재보험을 가입하고 있고 이 재해 때문에 발생한 소득을 적어도 보장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얘기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 당신들이 싸워야 되고 우리 전농은 농업인 단체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서 싸우겠다. 예를 들면 전체에서 23%라고 얘기하면 자부담으로 가 있는 20%에 23% 공제하고 80%에 23%를 보장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예를 들면 이렇게 얘기돼야 전체 100%에서 20%는 자부담이니까 20%는 빼고 3%만 얘기한다는 건 이건 누가 봐도 불합리하다. 이런 얘기를 좀 했습니다. 실은. 두 분들은 뭐 동의하지 않고 자기는 뭐 조사하는 수준이 있기 때문에 뭐라고 말 못하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구조입니다. 또 하나 뒤에 나오겠지만 가장 큰 문제로 제출되고 있는 게 한 장, 두 장 더 넣으시면 보상률인데요. 저희들이 만약에 원래 3%를 제가 받았잖아요. 내년에는 또 피해가 발생합니다. 재보험 되니까. 어쨌든 모든 작물은 그러니까 할증이라는 걸 붙입니다. 할증을 붙이는데 3%를 받든 50%를 받든 할증률이 같아요. 그래서 80% 보장했던 범위가 50% 범위 안에서 또 이 재보험률을 산정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할증 제도가 저희 농민들한테는 예를 들면 처음에 재보험 받고 일정 정도 한 100만 원, 200만 원 헥타르당 내지는 뭐 보통 1000평 기준으로 저 작년에 1800평에 350만 원 정도 보험 받았는데 돈 받았잖아요. 그러면 올해 기준으로 따지면 그 보험률에 의하면 한 100만 원, 150만 원 정도 이상은 받지 못하는 피해를 높아고 이런 현상이 가면 그 농지나 가수원의 보험을 재가입률이 당연히 높을까요? 떨어질까요?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이 보험은 현실적으로 민간보험회사를 살찌우는 그런 보험 제도밖에 될 수 없다. 그래서 국가가 책임지는 보험을 해달라고 했는데
거꾸로 민간보험사, 민간보험도 알고 보면 농협입니다. 농협이 손해율이 높기 때문에 이런 제도적 장치를 했다고 얘기하는데, 재해라는 거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구조에서 공공적 영역으로 바라봐야 되는데 이거를 사적 영역 체계 안에 주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농작물 재해보험은 전면 개편되고 전농은 농업 재해보상제도를 마련해야 된다라고 줄기차게 얘기하는 이유도 그럽니다. 이 농작물 재해보험의 실효성이 떨어지니까 제주의 감기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는 뭐 사과액, 뭐 화상병, 병충해, 제주는 그 품목별로 전국적으로 마찬가지인데 품목별로 이 보험 관련돼서 가장 어려운 지점이 뭐냐면 병충해를 제로 보느냐 보지 않느냐가 있습니다. 감기는 제로 보지 않더라고요. 근데 이 월동 채소류나 곡물류는 병충해가 발생하면 폐작이 됩니다. 그런데 감귤은 폐작은 아니지 않습니까? 폐작은 아니기 때문에 과실류에서 병충해 문제를 제로 인정하지 않아요. 근데 태풍 불고 가을 장마 끼고 이런 기후의 변화에 따른 농작물 피해인데도 불구하고 재해를 인정하지 않는 병충해 문제를 본인 과실로 놓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품목별로 병충해를 재해로 인정하는 품목이 있고 인정하지 않는 품목에 따라서 상당히 농민들한테는 결과적으로는 농민들의 소득을 내지는 영농비를 감소시키는 원인일 수밖에 없다.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 이거에 대해서 전면적인 개편을 요청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많이 더 지나셔야 돼. 바로 전에. 그래서 저희들이 농업재해대책 방안을 모색하면서 가장 고민하고 있는 게 이 사회안전망을 어떻게 강화시킬 것이냐. 농업이란 특성을 반영시키자면 농민들이 농사 지을 수 없는 그런 현실까지 왔다. 지금 뭐 어느 국가나 이제 탄소 중립 얘기하고 기후위기 대응에 관련된 얘기하지만 이 농업 문제에 대해서만큼 아직까지도 종합적으로 체계적으로 고민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농림축산부조차도 잘 못합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상당히 어렵긴 합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거냐가 문제인데 어쨌든 저희들은 이 네 가지 방향에서 체계를 잡는 게 맞지 않겠느냐라고 일단 합의는 봤는데 아주 고민입니다. 제도 운영에 대한 기금 확대, 일단 돈이 있어야 되겠죠. 두 번째는 수요자의 농민들이 보상이 최우선되는 과제, 또 공공성 강화로 사각지대를 해소시키는 문제, 이것을 전담하는 공적기관을 만들어내는 문제, 이렇게 구조를 체계를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제도를 개선하지 않으면 또다시 현실을 반복되지 않을 것인가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해 문제가 현실적으로 우리한테 가져오는 고민들이 좀 많습니다. 답을 확실히 찾은 건 아니지만 이런 문제에 대한 고민들을 하고 있다는 것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립니다. 네, 다음은 두 번째 과제이기도 합니다. 지속 가능한 제주농업을 위한 과제 중에 농지 문제인데요. 아까 서두에 얘기했지만 헌법은 경자유전, 현실은 경자무전. 농지대책, 저는 그 농지 정의가 사라지고 있다는 것을 20년 전에서부터 얘기를 해왔는데 이 문제를 2000년도 제주는 특히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을 만드는 시기부터 지금까지 농지를 투기의 대상이지 농업의 생산수단을 보지 않았다. 아이러니하게 특별자치도가 2006년에 법률로 제정된 후에 농업진흥지역까지 다 폐지시켜버리는 사태가 왔고 저희들도 잘못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미 FTA, 한중 FTA, FTA 싸움을 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국가 전망이나 농업 전망이 걸려있기 때문에 한창 싸우고 있는데 중문에서 대규모로 한미 FTA 싸움을 하는데 이 농어촌진흥지역 해제 소식을 몰랐습니다. 십작하게 그 투쟁하는 찰나에 그냥
폐지시켜버렸어요. 그래서 사후 약방문이라고 그에 따른 대책을 해봐도 답은 돌아오지 않는 형태인데, 네, 그래서 제주는 엄밀히 따지면 절대 농지가 없습니다. 이런 상태니 당연히 농지 전용이라는 서울정 명목 아래 누구든 땅을 사면 집을 지을 수 있는, 또 농지 전용은 건축가에서 합니다. 건축가에서. 그러다 보니까 조금만 힘있고 빼기를 동원하면 누구나 농지 전용시킬 수 있는 구조. 이런 제주 지역이 갖고 있는 열악성 때문에 이 농지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지 않으면 제주 농업을 믿는 없다. 근데 문제는, 그래 제주도 몇 프로도 안 되는데 뭐 제주 농업 관련돼서 좀 없으면 어때라고 일반 소비자도 얘기할 수 있겠는데, 전국적으로 6개월을 먹여 살리고 있는 감귤과 채소류가 제주산이 없으면 육지에는 저 농산물이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90%가 다 수입산입니다. 중국산입니다. 지금 제주 당군이 97%였는데 지금 43% 떨어졌습니다. 자금률이. 전부 다 수입산입니다. 뭐 전남, 완도, 해남 뭐 이제 기후가 상승하면서 제주 작부 체계가 거의 변동 없이 가는 고온까지 가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가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하는 생산 기반인 제주도 농업 문제를 국가 차원에서 내지는 사회가, 국민들이 지켜주지 않는다면 이 문제 아주 심각한 식량 문제로, 안전 먹거리 문제로 대두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농지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에 관점이 좀 달라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지금 소유 면적이 나와 있는 표들은 표로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일 전농이 고민하고 있는 지점에, 그러면 이 농지 문제를 어떻게 가져갈 거냐, 재산 축적의 도구로 바라보고 있는 농민들도 있어요. 농가부채가 전국 1위다 보니 땅을 팔아서 농가부채 해결하겠다는 분들도 계십니다, 솔직히. 그래서 이 농지에 대한 개념의 문제, 정의의 문제가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 우리 전농 내부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일정의 갈등이 존재할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농지법 위반 및 직불금 부정수령 센터를 전농이 운영을 하는데, 처음에는 농민 회원들끼리 반대가 있었습니다. 왜 농민이 농민을 고발하는 운동을 해야 되나. 근데 이 농지 정의 문제를 채우지 않고는 앞으로 농업의 미래가 없기 때문에 이 문제는 감수하고 가자. 다행히도 대농하고 있는 농민 회원들이 적극적으로 찬성이 나섰습니다. 자기 평생 농사를 크게 졌지만 실제적으로는 계속 땅의 노예의 신세를 전락되는 느낌이다. 그러니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임대비, 임차비를 그리고 인건비를 감당하지 못하는 농업 구조 안에서 계속적으로 농사 짓고 있는 이런 현실이다. 예를 들면 이번에 태풍 때문에 월동무 당근이 폐작이 된 작물들 많습니다. 이걸 대신 재파하는 농민도 있지만 휴경을 신청하는 농민도 있습니다. 근데 휴경 직불제라고 표현되는 휴경은 1,064원이 나옵니다. 근데 임차료가 2,000원, 2,500원 하시는 농민들 입장에서는 1,000원 손은 앉아서 손는 거죠. 근데 1,000원만 손해가 아닌 거예요. 파종했었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간 종자, 인건비까지 포함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실질적으로는 이 농사 한 번 할 때마다 어쩌지 재보험 받고 휴경 받았는데 결국 임차비는 손해보고 있더라. 평당 2,000원은 손해보고 있더라. 이 농사를 휴경했는데 불구하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재보험으로는 종자비 정도를 건질 수 있고 휴경비로서는 인건비 정도 건진 거잖아요. 그러면 2,000원 임차료는 당연히 부채로 남을 수밖에 없는 이런 환경에서 농사를 짓고 있기 때문에 이 농지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한다. 저희 당신도 직불금을 받고 있는데 그걸로 어느 정도 보장하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현실적으로 아까 서두 얘기
했듯이 대부분의 우리 회원 70% 대리농입니다. 대리농. 임대차 계약서 없이 집불금 없이 농사 짓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또 숨어있는 함정이 또 하나 있는데 왜 제주도 화학 비료량이 이렇게 높냐? 농민들이 너무 하는 거 아니야? 지하수 오염도 있고. 문제는 여기 이 농지 문제 안에 그게 숨어 있습니다. 유기질 비료와 유기질 퇴비를 공급받고 싶어 합니다. 농민들이. 훨씬 싸고 또 정부 지원이 있으면 일정 정도 그 혜택을 보려고 하는 게 농민들이 당연한 욕구입니다. 하지만 못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경작사실 확인서에 근거해서라도 지원하라고 요청을 농림부까지 가서 했습니다. 민원을 넣었습니다. 근데 이런 민원을 처음 들어봤습니다. 농림부에서. 도의회 의원들도 처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어처구니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농민들 입장에서는 받지 않는 보조금이 없는 그 유기질비료는 화학비료하고 똑같습니다. 근데 가격은 같은데 화학비료는 예를 들면 300평당 10포면 유기질비료는 15%나 20% 빼야 됩니다. 그러면 가격이 오히려 더 높은 결과가 보니까 화학비료를 쓸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만들고 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주변인 분들한테는 양해도 구하고 이해를 하라. 근데 적어도 그렇다면 이게 경적 사실 확인에 근거해서 지원을 못하면 저희들이 요청하는 건 해안가, 중산간 지역, 그다음 하천 주변 지역에 있는 농지에 대해서는 그 지원을 하라. 어느 농민이 임차를 하든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이런 부분을 앞으로 지자체나 정부에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그 제도 개선을 해야 될 과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 농지 문제에 정의가 없다 보니 당연히 농민들한테 들어갈 혜택들이 줄어들 수밖에 없고 그래서 그 농업 정책이 사문화될 수 있는 요소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아까 그 농지 얘기할 때 앞으로 10년 후에는 84%가 비농민이라고 이거는 제가 개인이 알아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농촌경제연구원과 민간기구 연구원에서 공동으로 얘기하는 발표하고 있는 자료들입니다. 84%가 그렇게 된다면 이 농지 문제에 있어서 농업에 근거한 구조가 제도가 완전히 바뀌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처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요구하고 있는 이 농지를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농지관리청을 신설하자라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지금 농지는 저희들도 원래 처음으로 불법 신고센터를 운영해 보면서 딱 저희들 플랜카드 저희들 한 100여 군데 달았는데 가장 먼저 접근해 오는 기관이 품질관리원이었습니다. 그 다음 농어촌 공사, 그 다음 제주도청 농인데 왜 그러냐면 이분들이 원래 이 직불금 부정수급 단속하는 기관인데 애를 먹는 이유가 딱 하나이더라고요. 증언을 안 해준다는 겁니다. 이거 딱 눈에 봐도 이건 농지법이고 부정직불금 수령이라는 걸 알겠는데 대신 농사 짓는 사람이 증언을 안 하니까 그 잡아서지도 못하고 별걸 때리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포상금 제도를 두고 있어도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농이 적극적으로 나서주고 증언자를 확보해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또 농어촌 공사는 농지은행 제도를 농어촌 공사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지은행을 통해서 임대차 계약을 하면 보통 작용하시는 분 상속 문제 그리고 농지 매매 문제 그다음 증여 문제 이런 법률적으로 제약되어 있는 요소 때문에 자기가 8년 작용해야 된다, 10년 작용해야 된다. 이것 때문에 임대차 계약을 안 써주는 거거든요. 근데 농지연을 통하면 그 감면 대상이 돼요. 근데 실제 8년을 작용해도 세금 감면 조건이 생긴다 하더라도 그 금액이 워낙 큰 땅덩어리로 세금을 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양도세를 낼 수밖에 없는 데 불구하고 그 차이가 별로 티도 안 나는데 불구하고 이게 마치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으니까 당연시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농지은행을 통해서 양성화시키기 위해서 농지은행을 활성화시켜야 되는데 기관이 아까 품질관리원 따로 농지은행 농어촌공사 따로 하다 보니까 기관끼리 업무 협약도 없습니다. 거의 말은 있다고 하지만 실은 뭐 되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나서니까 양쪽 기관하고 간담회가 이루어졌고 실제 또 농지조사와 관련돼서 전수조사는 또 제주도를 좀 많이 열심히 하는 편입니다. 2017년부터 3년을 했거든요. 근데 이 농정과 친환경 농정과에서 하긴 하지만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쪽의 업무가 하나로 정리돼서 농지를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못 만들면 이 농지 체계는 현실적으로 지금과 반복될 수 있는 경향이 농후하다. 그래서 우리가 농지관리청을 만들고 거기에 따른 운영 체계를 농지관리위원회 그리고 농지위원 농지특별사법경찰제까지 도입시켜라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저께 그 제주도에서 내년 8월부터 농민들을 포괄 한 읍면별 농지위원회 설치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도가 상당히 고무적인 얘기는 합니다. 하지만 여기 아까 사전에 얘기했듯이 농식품부에서 나눠지고 있는 업무를 한쪽으로 합쳐내지 못하면 이거는 또 그 기능 자체가 약화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일정 정도 그나마 발전된 제도가 많이 내세우고 있기는 하나 근본적이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눈 가릴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내년에 여기 농지관리위원회에 적극적으로 좀 대응해서 참여할 계획입니다. 아직 뭐 그것이 우리가 참여하겠다고 참여되는 건 아니겠지만 그런 고민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다음으로는 비농민 농지 소유에 대한 차단 장치를 마련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있겠지만 저희들 이번에 제보한데 언론을 통해서 같이 조사하고 지금도 조사를 갈 건데 기가 막힙니다. 1000평의 땅에 가서 딱 육안을 보면 그냥 월동 작물이 심어져 있습니다. 월동 무가 심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적도상으로는 그 소유주가 한 100명이 넘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4개로 쪼개져 있습니다. 1000평인데 4개로 쪼개 있어요. 왜 4개로 쪼갰을까 궁금해서 보니까 법령에 300평 이하 주말 영농 체험을 목적으로 한 농지를 소유할 수 있게 돼 있는데 근데 요 300평 이하에 소유할 수 있는 땅에 또 40명, 30명씩 공동 지분을 또 만들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게 부동산, 기획부동산 하는 아이들 전형적인 쪼개기 투자인데 이 땅은 그대로인데 이 지적적에 있는 사람들만 옮기는 겁니다. 그래서 땅값이 오르면 이쪽 부동산에 팔았다. 그럼 이쪽에 투자했던 사람들 모집해서 또 이 땅을 사고 이런 형태를 진행되고 있는데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필지가 아주 놀랄 놀자였습니다. 저희들도 처음 알았습니다. 그전에는 그냥 대자본이 재벌이다. 내지는 중국 자본이 뭐 재벌들은 해안가 땅을 다 사들였잖아요. 8, 90년대. 중산가는 뭐 중국 자본이 사들였고 이 정도만 알았는데 이제는 누구나 제주도 농지 투기 대상이 되다 보니까 이젠 이런 형태로 이 제도를 악용하고 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비농민 소유 차단할 수 있는 구조를 안 가지면 안 되겠다라는 거고 이걸 조장하고 있는 법인이 영농조합법인들입니다. 또 우리가 이번에 고발된 영농조합법인 이름이 아이라는 명품 부동산 영농조합법입니다. 부동산 이름을 아예 갖다 쓴 영농조합법인이었습니다.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그들이 43필지를 다 갖고 있고 관리하고 있고 그들은 두 가지 목적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는 이 땅을 소유할 수 있는 투자자들을 모집하는 목적 하나하고 또 하나는 그 땅을 대리농을 시켜서 관리하는 목적이 있어서 또 직접 자기네가 관리한다는 명분에 그러니까 당연히 영농조합법인이 맞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하고 있어요. 어처구니 없는 상태고 여기에
몇 건이 걸려서 고발당하고 사법 처리하더라도 벌금 내는 것입니다. 땅을 매매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태이니까 이런 상황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 그래서 이게 제주만의 문제는 아니겠지만 대도시 인근에 땅 집가가 상승하는 곳에는 이 문제. 그래서 전농 차원에서 확인해 보니 제주가 제일 심각하고 경기도, 강원도, 그리고 나머지는 뭐 세종 근처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에 앞으로 이 농지 문제 고민할 때 이 문제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질 겁니다. 나머지 그 부분들은 자료에 좀 참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 농지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 거는 식량 자급률에 제고한 국가나 지자체가 농지의 총량제를 좀 개념이라도 도입을 해야 합니다. 이 농지만큼은 절대는 표현 안 쓰라고 이 정도의 농지라도 보존하지 않으면 앞으로 우리가 기후위기, 식량위기, 물위기, 뭐 위기라고 표현되어 있는 에너지 위기, 여러 가지 위기 중에 식량위기만큼 심각한 위기가 도래될 수 있는 상황이 처해질 수 있으니 실제 중국에서 에너지 위기 때문에 중국에 생산되는 생산물, 또 올해 코로나19로 감염병 때문에 물류체계가 국가 간의 국경이 닫히면서 15개 나라 밀 곡물 수출국이 수출을 하지 않은 적이 있습니다. 그 WTO 위반이긴 하지만 그에 대한 재단이 없어요. 이런 형태로 식량 문제가 도래할 수 있으니 식량을 책임질 수 있는 농지 총량 문제, 또 앞으로 통일 대비 이 농지 문제에 대해서 식량 문제에 접근해 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달하는 바입니다. 세 번째 과제로 제출되는 게 물류라고 얘기했던 제주형 공인시장 고민되는데요. 이거 참 재밌습니다. 이거 이 내용은 상당히 복잡하게 나와 있는데 아주 단순합니다. 가락동 공영 도매시장이 현대화 시설로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과거 시장 측 원래 우리 공영 도매시장은 1985년도에 처음 생겼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한 35년, 45년인가 개선이 잘못된 35년 정도 역사를 있는데 그 전에 각각의 시장에서 정가 수익 비슷하게 이 유통문의 말이 좀 어려워서 여러분들 전달하기 힘들 수 있는데 상인들이 장난쳤어요 실은 과거에는. 그래서 농산물 가격을 주지 않았어요 농민들한테. 사놓고는 먼저. 그랬는데 그것이 부당하다고 생각해서 공영 도매 시장을 만들어서 지금까지 쭉 해오고 있는데 여기에는 또 다른 장난이 들어가 있습니다. 경매사를 고용하는 법인이 생겼습니다. 이 법인 회사 저희 가락동으로만 보면 5대 첨가라고 하는데 딱 5개 있습니다. 동화첨가, 서울첨가, 중앙첨가, 농협까지도 있고 대하첨가 한 5가지인데 농협까지 있습니다. 농협은 그 5가지 첨가 중에 제일 꼴찌입니다. 하는 기능도 별로 없어요. 이름만 갖다 놓은 정도. 여기의 핵심 키워드가 뭐냐면 이 경매사들이 벌어들이는 수익률이 일반 농협의 내지는 금융권에서 벌어들이는 그 예대 마진율일까요? 마진율의 10배 정도. 그래서 보통 17%까지가 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돈 넣고 돈 먹는 머니 게임 공간이 되어버렸어요. 근데 이게 아이러니하게도 이 제도를 이명박 그때 만들었습니다. 대기업이 농업에 진출할 수 있는 부분을 우리가 전통이 생산을 막았는데 유통을 못 막은 겁니다. 생산은 뭐 스마트팜 밸리 어디 CJ가 들어오겠다, LG가 들어오겠다 이런 걸 막았는데 유통에 이 자본이 들어가는 걸 못 막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동화첨가의 경우 80억에 인수를 합니다. 동화첨가가 정확히 호반건설인지 삼성 홀딩스 SDS인지 모르겠는데 이 자료를 여기가 집어넣었는데 빼져 있는데 예를 들면 40억에
80억, 40억, 120억 이렇게 다 인수를 했어요. 인수한 거를 5년 후에 다른 회사한테 팝니다. 시세 차익만 100억, 180억, 200억. 그 회사는 그대로 있어요. 대자본만 왔다 갔다 한다. 이런 형태로 바뀌어버렸고, 그러다 보니까 경매사들이 우리 제주농산물을 경매하고 중도매인들이 그 농산물을 사들이고 중도매인들이 상인들한테 팔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 또 상인들은 소비자한테 파는 구조인데, 이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그 장난치는 게 너무 많습니다. 제주 감귤 예를 하나 딱 들면, 저희들이 2000년도 가격 폭락 사태가 97년부터 2002년까지 한 대략 5년 동안 가격이 계속 폭락했어요. 그전에는 들쭉날쭉했었는데 어떤 해는 오르고 한 해는 오르고 한 해는 내렸는데 그냥 아예 계속 가격이 오르지 않았어요. 그래서 농민들과 농업인 단체와 행정이 결정한 게 5,000헥타르 폐원이었습니다. 폐원하고 유통경제를 도입시켰는데요. 그렇게 자구적인 노력을 해서 2004년부터 정상화되고 2008년, 9년까지는 감귤 가격이 고공행진하면서 뭐 자화자찬 제주 감귤 1조 원 시대 뭐 이런 얘기 하다가 2010년 이후로 또 들쭉날쭉 하다가 최근에 또 계속 가격이 들쭉날쭉 없이 최근 3년간은 또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숨어있는 묘수가 있는데 뭐냐면 유통입니다. 유통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냐면 2000년도 폐원하기 전에는 전부 다 20kg, 15kg 요걸로 출하를 했어요. 감귤을. 그리고 2000년도 그 폐원 시기에는 20kg 어서 15kg, 10kg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가격이 상승할 때도 10kg 위주로 거의 10kg 위로 갔습니다. 2008년까지 거의. 근데 저희들이 이 서울청과 뭐 중앙청과 과외 도소매 시장이 제일 큰 손 역할을 하는데 가보면 뭘 요구하냐면 소비자들의 선택이 다양해지고 있기 때문에 소포장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7.5kg, 5kg 만, 뭐 1, 2kg짜리 막 이걸 요구하더라고요. 처음엔 그래서 이거를 행정에서 FTA 기금으로 지원을 했어요. 그리고 APC라고 대규모 유통 돈을 몇천억씩 투자를 합니다. APC에. 당도 중심으로 소포장 중심으로 가려고 했는데 체계를 다 바꿨어요. 그런데 이거는 유통업계의 농가이고 장난이었습니다. 왜? 가격이 제대로 보장될 때 수수료가 높지를 않은 거예요. 똑같은 박스당 7% 수수료를 중대모인들이 먹고 있으니, 경매사들이 먹고 있으니 수수료가 박스가 많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걸 물량을 채워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머리 써서. 소비지가 달라진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거는 우리 몫이 아니라 상인들이 소포장하면 되는 거거든요. 거기서 해야 되는데 그걸 전부 다 생산지에다가 하는. 그러니까 이러니 경매제 하나로만 운영되어 있는 유통구조의 제주농업은 갈수록 그들이 요구에 맞게끔 의리인 입장에서 계속 끌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월동 채소 중에 무, 양배추는 포장도 바뀌고 있습니다. 파레트 상차를 해야 되니까 그제는 손으로 다 했었는데, 그러면 이 비용도 저희들이 다 부담해야 되는 요소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서울시에서 일부 지원을 했어요. 지금 계속 쌓아서 지원을 하고 있지만 상하차 비용도 결국 생산자 몫으로 가버리면 현대화 시스로 가니까 이런 형태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유통 문제에서 이 제일 열악한 제주에서는 제일 좋은 게 원래 산지 경매, 산지 직거래죠. 근데 현실적으로 5%밖에 안 돼요. 5%를 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걸 지속적으로 주장해야 되는데, 그래서 서울시 농수산 식품공사, 유통이 아닙니다. 농수산 식품공사에서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계속 저희들 지적해 왔고, 최근에 들어서 시장 도메인제를 도입하자라고 했는데 농식품부가 막고 있고, 시장 도메인 강서에 현실적으로 진행하고 있지만
강서 시장 도면과 가락동의 시장 도면이 뭔 차이가 있길래 그래서 전부 다 강서로 가라고 얘기하고 있고 가락동을 안 하겠다고 얘기하는데 지금 현상적으로 빚어지는 상황인데 현실은 가락동이 모든 농산물 가격의 기준 가격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준 가격이라고 표현되는 가격이 결정되다 보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현대백화점에 납품하거나 양재동 물류에 납품하더라도 이 협상하는데 백화점 축하고 제주 농협하고 협상하는데 저기 가락동에서 최고가를 보고 중간가를 보고 최저가를 보고 그거에 준해서 결정을 하는 거죠. 그러니 이 가락동 시장의 가격 결정에 반드시 개입이 되지 않고는 농산물 시장 자체가 힘듭니다. 그래서 시장 범위는 강서 쪽으로 가면 강서는 당연히 가락동이 10%밖에 안 되거든요. 시장 규모도. 그냥 이쪽에 소비자들이 몰릴 확률이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트 연합회 서울의 모든 마트 연합회 3천여 마트 연합회에서도 시장 도메인을 강서에도 하지만 가락동에도 해달라고 요청을 했고 식품공사에서도 할 걸 요청하고 농업인단체도 요청하는데 현실적으로 벽에 부딪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식품공사 협의회에서 만들어낸 게 공익형 시장 도메인제를 우선 해보자. 그래서 전남형, 제주형, 지자체형 공익시장 도메인제를 우선 만드는 거죠. 2023년에 채소동이 이제 완성됩니다. 그다음 2027년에 과일동이 완성됩니다. 그러면 그 완성된 그 공간 안에 점포 200평을 제주도에다 주겠다는 건데 200평을 주면 어떤 효과가 있느냐? 일단 시장 도메인제는 가격을 협상할 수 있습니다. 물건 먼저 보내지 않습니다. 내려와서 또 우리가 가격 협상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물건을 어떤 식으로 보낼 수 있고 꼭 그 공간에 안 보내다가 다른 공간에 보낼 수 있는 체계. 또 우리가 올라가서 우리 법인이 장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서울 시민들을 대상으로 장사하기 때문에 제주 농산물의 다양한 내용들을 홍보할 수 있는 마케팅 전략을 짤 수 있는 유일한 거점이 하나 생기는 거예요. 공짜로 주겠답니다. 실제 그 200평 송파구거든요. 소위 뭐 서울의 노른자 땅에 200평이면 시세가로 200억이 넘습니다. 이 땅을 무상으로 임대를 주겠다는데 우리가 안 받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주는 또 거꾸로 물류가 내려와야 됩니다. 다양한 공산품을. 그래서 올라간 물류에 다양한 공산품을 싣고 내려오는 물류를 일원화시킬 수 있는 그런 또 장점이 있어서 가격을 할인할 수 있는 요소들이 다양하다. 그래서 중도메인 거치지 않고 다양한 마트나 상인단 직접 납품할 수 있는 수수료 인하 요인뿐만 아니라 거꾸로 내려오는 요인도 있다. 그러니까 이런 장점들이 많습니다. 물론 단점도 있겠죠. 하지만 경매만 고집하던 체계를 다양화시킬 수 있는 기회로 잡는 거죠. 그러려면 택배도 거기서 택배할 수 있어요. 우리가 물량을 보내는 거죠. 예를 들면 대규모 단위의 택배도 여기서 하면 택배비가 4,000원인데 그다음 2,000원이 되니까 예를 들면 그런 형태에 있어서 물류에서 물류비를 절감시킬 수 있고 요번에 해상 물류비 때문에 해상이 막히니까 태풍 때문에 막히니까 추석 대목채 못 갔거든요. 미 사전에 시장 도면이 있었으면 물량을 경매 시장으로 안 돌려서 그 소비지를 분산시킬 수 있었거든요. 지금 구조는 무조건 경매 시장 갔다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이 공익형 시장 도면제를 저희는 도입을 촉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내용이 더 설명할 게 없습니다. 이게 핵심 키워드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가서 파는 거예요. 상인들을 하고 협상해서 이 물건을 갖다 주겠다. 받을래 말래. 거기 우리 법인세가 있으니까. 공익시장 법인이 있으니까. 그래서 어떤 물건을 어떤 샘플을 보내라. 이 물건이다. 이렇게 하고. 사전에 물건을 다 보내놓고 물건 마음에 들지 않다면 그 팔려다니까 하지 않습니다. 그런 가격 협상, 계약제도 가능합니다. 계약제로.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고요. 이 부분에서 이 내용에 뭐 구체적인 게 아직 진행된 게 없어서 이 정도 설명하고 다음 제주형 김치 자급률 제고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 많이 잡아먹는 것 같은데요. 너무 짧게 하겠습니다. 자료가 너무 길어서 자 일단 이 김치 자급률 법자를 만들려고 했던 목적은 처음에 서도 얘기했듯이 마늘 문제였습니다. 남도적 마늘, 김치의 주 원료인 제주 마늘의 품질이 아주 우수하고 가장 건강하고 좋은 마늘인데 불구하고 가격이 어처구니 없이 작년에 제가 도매매 사무처장 할 때 2,000원까지 떨어져갖고 이거에 대한 투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근데 투쟁만이 답이 아니지 않습니까? 대안을 제출하고 했던 게 자급률이었습니다. 우리 법령에도 있어요. 실은 김치는 우리 5,000년 역사에서 김치 문화 보존이라고 표현되는데 김치박물관이 광주에도 있고 전남 나주에 있어요. 그래서 김치 문제만큼은 우리 민족이 갖고 있는 자존심적인 요소가 좀 있습니다. 쌀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김치 첫 장 딱 보시면 동영상인데 동영상을 제가 동영상 이게 링크할 줄 몰라서 그냥 사진만 찍어놨는데 알몸김치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언론을 통해 대대적으로 보도했잖아요. 중국산 김치가 제주 전국의 식당에는 90%가 넘게 다 중국산 김치가 들어갑니다. 이 문제 어떻게 할 거냐? 자급률에서 핵심 키워드는 이거고요. 또 우리가 요구하고 있는 거는 학교 급식, 공공급식 시장이라도 그리고 가정에도 마찬가지인데 이 체계를 자급률에 기초해서 작부 체계, 생산 체계 제주도 고추 없잖아요. 생산 안 되잖아요. 제주도 농식품 원액가에서는 소규모 하우스 지원을 실험적으로 애월의 한 마을을 집중적으로 했어요. 농가 소득 향상 차원에서 고추만. 근데 고추가 재미난 게 꽤 오랫동안 수확을 하더라고요. 충분히 가격 경쟁력이 있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근데 납품처죠. 결과적으로는 중국산 식당에 국내산 김치 플러스 고춧가루는 중국산 이런 게 많지 않습니까? 중국산이 워낙 많아서 그래서 이 문제에 정착하다 보니까 마늘, 월동, 무, 배추 다양한 작부 체계에 있어서 지금 한쪽으로 치우쳐 있는 군행지 채소 체계에 있는 강원도 쪽도 있지만 이게 불가능한 구조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제주도도 약간 고랭지 지역의 배추 작물을 선택할 수 있는. 그래서 지역 먹거리를 중심으로 한 푸드 플랜을 전략적으로 짜고 있는 팀들한테도 제안을 하고 있는 게 자금률에 기초해서 조금씩이라도 좀 해보자라고 하는 게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이 자료가 너무 길긴 한데 다 넘겨보시고요. 저희들이 저희들이 제일 마지막 장에 보시면 마지막 장 앞에 앞에 조금 설명했습니다만은 이거 바로 앞에 아니 맞다 지금 봐 워킹 그룹 하나 들고 아깝게 맞네. 네. 여기 보시면 저희들 제주 연구원하고 같이 의뢰해서 이거 연구 조사했는데 이거 발표만 1시간짜리인데 이거를 축약시켜 얘기하기 힘들어서 지금 단체 급식, 음식점, 사회복지시설, 지하동선, 어린이집, 그다음 학교 급식, 호텔, 중소마트 요 워킹그룹 체계만 갖춰도 실질적으로 제주 농산 김치 자급률을 하는데 최소한 10% 20% 정도는 가능하다라고 일단 이게 연구 결과가 나온 자료입니다. 그래서 우리끼리 좀 연구를 했지만 또 제주도에 식품 김치 제조하는 업체들이 좀 있습니다. 큰 규모는 아니지만 거기에서도 이런 형태가 된다면 가격을
지금보다 10,000원 정도 더 10kg 기준으로 따지면 그러면 10,000원 다운되면 중국산 그 김치하고 한 20,000원에서 30,000원 차이 나는 게 한 15,000원 정도 선에서 가격이 형성될 가능성이 있고, 그래서 안전한 먹거리를 지속적으로 공급하는. 지금 식당에 중국산 그 알몸김치 사태 이후로는 중국산 김치 안 먹는 소비자 엄청 많이 거죠. 저희도 안 먹어요. 물어보고 결국 식당도 손해요. 안 먹으니까 안 가려고 하고. 결과적으로는 이런 체계를 만들어서 자영업도 좋고 농민도 좋고 이런 소비자들도 윈윈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보자라고 제안하는 게 김치 자금융 체계방안입니다. 이거는 앞으로 조례 또 등 다양한 방식으로 연구하고 제출하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주형 농민수당인데요. 아까 얘기했듯이 공익형 직불금 제도가 저희들한테 크게 실질적으로 혜택으로 안 돌아오면서 진짜 농민들이 그 농촌을 지켜내고 또 환경을 지켜내고 이런 사회적 그 당원적 기능을 책임지고 있는 공익적 가치를 책임지고 농민에 대한 보상 문제를 거론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2017년 원래 강진부터 출발합니다. 전남 강진부터 출발해서 지금은 이미 2년 동안 돈 받는 지역도 있고, 제주는 결론부터 얘기하면 내년 1월부터 농민당 40만 원. 육지는 지금 그 농가당입니다. 농가당. 이게 농가당 60만 원, 80만 원 받는 게 있는데 우리 농민당을 끝까지 고집을 했고, 일단 도에서도 가격은 시행하니까 가격은 좀 낮추더라도 취지를 살리는 게 중요하다. 특히 여성 농민들이 배제되는 경우는 반대한다라고 입장을 명확히 해서 공동 경영자로서 여성 농민들이 그 제도에 시작하자마자 소외되는 안 된다 해서, 그래서 지금 전국적으로는 제주 모금 사례를 통해서 농민당으로 가려고 계속 투쟁하고 있는 지역도 많습니다. 그래서 돈은 받고 있지만, 농가당 받고 있지만 농민당으로 여기에 법적이나 사회적 국민적 합의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왜 농민들은 줘야 되냐. 이런 기준이 지금 앞에 서두에 나와 있는 사회적 기능, 문화적 기능, 식량 안보, 경제적 기능이라는 내용에서 자료를 만든 거고요. 다음 넘어가 보면 경감보전, 경지보전, 동물복지까지 이런 다원적 기능에 종합적인 내용들을 기초로 해서 우리는 농민들한테 농촌에 있어서를 지켜내고 있는 농민들한테 공익적 가치를 책임진 농민들한테 농민수당을 하라라고 제안을 했고, 그에 따른 법률적 근거들을 좀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는 아직 이걸 제정하지 않았어요. 농민수당. 그래서 이 국회 차원에서 농민수당 입제화를 계속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지방자치가 전국적으로 조례가 다 형성되고 있는데 국가가 상위법에서 이걸 안 만들고 있는 것도 좀 특이한 케이스라고 합니다. 하물며 이제 참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지자체들도 개인적으로 농업인 단체든 농민들이 품목 조직이든 뭔가 내년도에 우리 예산 좀 올려줘 하면 핑계를 이걸로 대고 있습니다. 농민수당 때문에 예산이 없다. 이건 좀 아이러니가 아닌 겁니다. 이렇게 몰아가서도 안 되고, 농업에 있어서의 공익적 다원적 기능을 책임지는 농촌을 지켜낼 수 있는 법적 제도적으로 최소한의 비용들을 국가나 지자체가 책임지고 이려고 하는 의지의 산물로 바라봐야 되는데, 전농에 투쟁해서 얻는 결과물로만 인지하는 건지 그렇게 봐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어쩔 수 없는 대세다 이것도 아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끊임없는 철학의 공유, 변화. 그래서 저희들은 FTA 투쟁을 2001년 처음 출발할 때 그 행정에 있는 그 친구들을 하고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범농업계의 행정은 포함되지 않느냐? 포함된다라고 했습니다. 농업이 위축되고 농업이 사라지고 소멸되면 너네도 사라진다. 함께 싸워야 된다. 함께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끌어내야 된다. 실제 그래서 농업기술은
농업기술센터가 존폐 위기에 있을 때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나서 싸워서 그들의 안정한 이게 좀 안전이 아니고 안정한 일자리를 지켜주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래서 같이 풀어야 되는 문제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행정은 이런 식의 사고를 하고 있다는 게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국가나 지자체는 농촌 농업을 지켜내기 위한 사회적 공익적 가치를 하고 있는 농민, 다원적 기능이 있는 농촌을 지켜내는 농민들을 어떤 식으로든 책임지는 차원에서 최소한의 비용을 지출하고 있다라고 인식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다는 게 현실입니다. 뭐 공익적 가치에 대한 뭐 비용 우리가 돈을 환산했을 때 나오는 뭐 252조나 또 146조나 이런 것들은 전농이 이걸 억지로 맞춰놓은 게 아닙니다. 이건 다 농촌경제연구원이나 이런 기관에 다 자기네들 다 분석하고 만들어놓은 자료들입니다. 뭐 홍수 조절, 지하수 함량, 뭐 생물 다양성 여러 가지에 대해서 이미 이런 비용들을 농촌이 희생하면서 책임져 왔기 때문에 이것을 보상하고 그들을 지켜낼 수 있는 최소한의 비용으로 인지시켜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식량자금률이나 그 자금률 관련된 농촌 문제도 있지만 농민이 사라지면 그리고 생산수단의 주체인 농민이 사라지면 농사질 사람이 없잖아요. 땅은 있는데 사람이 없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는 고령화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제가 농민운동 24년 하는데 농민의 30대, 40대가 별로 없어요. 다 50대.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나마 50대가 많은 제도는 후계 인력이라도 있다라고 그러는데 다른 농어촌 지역은 없어요. 그래서 농민을 어떻게 육성할 거냐도 또 다른 이제 앞으로의 과제로 제출될 겁니다. 그래서 농민수당은 그나마 그런 과정들을 확대시켜 나가기 위한 또 최소한의 사회 안전망의 한 축으로 성장시키기 위해서 국회 차원에서 정부 차원에서 또 국민적들이 그걸 합의를 해줘야 됩니다. 우리가 코로나19 때문에 4차 재난 지원할 때 자영업이 어려운 걸 알기 때문에 국민들 다 동의했잖아요. 200만 원을 받든 250만 원을 받든 4차. 그런데 농민들은 딱 한 번인가 두 번밖에 못 받았어요. 4차까지 배제됐고 그런 불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민들이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해왔던 것들이 있기 때문에 농민수당만큼은 진짜 국가와 사회가 또 여기 계신 시청하시는 분들이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는 이거는 진짜 반드시 도입돼야 되고 확대돼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져주시면 고맙다는 말씀 끝으로 하면서 오늘 길고 힘든 내용이지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잘못하면 1시간 반 해줄 것 같아요. 1시간짜리가 5개를 합쳐놓으니까 뭐가 막 물도 안 나는 거야. 아니 그냥 관여로 이따 본격적인 질문이 있다 할 건데 그 제주형 김치를 만들려면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배추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 김치는 제주 배추 못 쓴다. 아니더라고.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아니 가능하다는 거예요. 네, 실제 재배도 하고 있고요. 또 김치 공장에서도 얘기하고. 난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물김치다, 물배추다 이거 어떤? 다들 그렇게 얘기해서 그렇게 인식들이 그래서 토양에 따라 다르긴 한데요. 제주 월동무 맛있잖아요. 사각사각하고. 근데 제주 월동무가 육지무하고 똑같은 지역이 있어요. 대정지역, 대정지역. 찰렸다. 맛없어요. 거기 월동무. 찰을 땅에서 생산되는 그래서 거기는 그 잔반용이나 깍두기용 뭐 용으로 아예 처음부터 그 재배를 해요. 이걸 그냥 우리가 먹는 월동무 사각사각한 그 맛으로 한 게 아니고 하듯이 토양과 기후에 따라서 그냥 지금 제주는 그 여름 배추를 생산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관건이라는 거지
그 배추 자체가 그런 김장용 배추, 월동 배추는 가능하답니다. 하고 실제 재배하고 있고 남양김치, 순이김치, 한백김치는 직접 재배하고 농가하고 직접으로 하고 있고 그 김치 가져서 질 자체에 대해서 그렇게 막 얘기 안 하더라고. 근데 여름 배추는 확실히 고랭지 강원도의 의존율이 높고 그래서 제주도 거꾸로 고춧가루예요. 고춧가루가 상당히 많이 부족하거든요. 재배 농가가 고추 농사를 저희 농민들 안 해봤어요. 생강도 좀 늘고 있고 재배 농가들이 생강도 늘고 있고 근데 고추도 이제 조금씩 육지에서 기촌하신 분들이 텃밭 지나가서 많이 보시잖아요. 그 정도인데 우리도 뭐 텃밭 하는 수준인데 근데 애월 지역하고 표선 지역에서 조금 판매용으로 조금씩 좀 늘고 있어요. 근데 육지보단 한 2천원 싸더라고. 2천원 지금 소비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금방 2천원 가격은 아니 지금 그렇게 답답하지 않은데 내가 육안으로 봤을 때는 근데 그게 네. 그래도 이제 뭐 얘기를 들어보고 내가 고추를 했는데 그 어쨌든 제주도는 고추 농사는 아니에요. 아니고 이제 옛날부터 해서 애월 여기만 조금 있다 했는데 하나는 어떤 태풍 문제가 하나 걸린 게 있고 옛날 같은 경우는 그다음 또 하나 걸린 게 뭐냐면 고추 요새 뭐 건조기도 이제 돼 있고 맞습니다. 비너스가 돼 있지만 옛날에는 그거 다 말려야 되는데 이 워낙 가을에 그때 수확해서 말리고 할 때 제일 굉장히 습하잖아요. 그러니까 습하니까 내도 그 청양고추 뭐 태양 저쪽도 한다고 몇 년 전에 했다가 다금방이 필요해요. 맞아 일리가 있네. 그러니까 이때가 참 습하고 한 일주일에 좋아질 텐데 지금 일주일에 많이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태풍 문제하고 이제 그 문제인데 이제 근데 여튼 요새는 이제 뭐 비닐하우스도 있고 건조기 같은 거 이런 거 있으니까 하려고 하면 불가능은 아니죠. 그래서 대규모는 아닌 건 300평, 500평짜리 시설 지원을 하겠다고 얘기가 그런 말이 사실 엄청나요. 엄청나요. 네. 그렇게 고추가 그 수확량 그렇게 많은 것 같습니다. 엄청나요. 엄청난데요. 그래서 인력 크게 했다가는 인력 문제 때문에 한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하우스들 모델이나 200~300평 하면 먹고 살 수 있는 그래요. 굉장히 제가 고추가 워낙 병충해라든가 이런 막 싹 죽어버려요. 한 방인데 이제 그런 분들이 있는 건데 이제 기술의 노하우는 농민들이 이제 워낙 잘하는데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듯이 그런 환경적 요인만 좀 잡아주면 그래서 뭐 이제 건조기 있으니까 뭐 건조는 걱정 없고 하우스 들어가면 태풍 하고 습기는 잡는 거고 그래서 조금씩 많이 늘고 있긴 하더라고요. 고추는 뭐 우리나라 아니 제주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거의 지금 중국산으로 다 있는 거 아니에요? 네, 중국산 고추가 중국산을 기본도에서 국산 고추가 약간 섞어서 뭐 혼합하는 식으로 해갖고 이제 중국산에 대한 불신을 그런 식으로 이제 하려고 하는 게 이제 배운 분들이 좀 섞어서. 시간 나서 막 길게 못했는데 그 우리나라 대기업 중소기업들이 아예 중국에서 김치 공장을 갖고 있어요. 자체적으로 거기에서 다 재배하고 그래서 이 알몸김치 이거는 하나의 실내고에 햇살의 기준에 맞춰서 다 들어와요. 근데도 우리는 이거 억지로라고 경각심 깨우려고 하는 건데 그거 하나 오늘 이제 발제를 내가 들으면서 제일 신선했던 게 제주형 김치가 뭔가 대안한 게 이게 도대체 뭐지 생각했거든. 근데 5대 정책 안에 근데 원래 처음에는 지금 이제 마늘이라도 소비를 하자 이런 취지에서 시작했던 거 아니에요? 했는데 아까 얘기 들어보니까 그런 정도가 아닌 거예요. 굉장히 이제 만약 제대로 할 수 있으면 되게 중요한데 시커먼 거하고 그 친구들 다 불러서 우리 일단 제주형을 발제를 했고요. 그거는 전향적인 검토를 하겠다는데 이 행정은 한 템포가 늦잖아요. 항상 제발 우리한테 당부하는 여론화를 너무 먼저 막 여론화 시켜주지 말고 부담을 느끼니까. 근데 어쨌든 우리는 투쟁하는 단체니까 너네 기다릴 수는 없고
일정 정도는 여기가 여론할 수밖에 없다. 이거 내년에 지방선거 있는데 이 농업 관련돼서 이런 제도를 여론화 시키지 않으면 누가 이거 알 건가? SK 만들어랑 차단시킬 수 있어. 이 부분은 김치가 워낙 문화적인 것도 있지만 그 배출도에서 많은 뭐 쪽파 뭐 어쨌든 다양한 이런 게 들어가니까 이런 정부 체계를 잘 hình dung 해서 그래서 일종 정도 하나 이렇게 브랜드화 시켜나가면 그냥 그래서 제주가 그 단점이 있고 장점이 있는데 워낙 자꾸 제가 단자가되다 보니까 전부 다 육지로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구조잖아요. 조절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뭐 전국적으로 흐름은 지역 먹거리 기본법이라고 뭐 푸드플레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이 농민들한테 이해관계가 안 와. 워낙 이거 뭐 월동무가 2천만 평 재배하는데 그걸 지역에서 몇만 평을 소유해서 얼마 소모 못하거든. 조사해 보니까 그래도. 그래서 풀플랜이 다 로컬 푸드로만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맞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예를 들면 아까 적극적으로 형성해서 그렇죠. 그거를 김치까지 만들어내는 게 이제 부가가치를 완전히 생각한다는 게 이제 높여내는 거거든. 그런 식의 어떤 뭔가 안 하는 아까 어쨌든 단작으로 해서 막 대량 생산을 막 한다면 이 유통체계 시스템에 기본적으로 이거는 국민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실험할 수 있는 요소 중에 제일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치 공장도 있고 자영업도 좀 많이 발달돼 있고 현실적으로 지금 동항도 많으니까. 그러면 생산 농민들 고령화되고 있고 대농하기 싫으면 나도 대농하기 싫어. 늙어가는데 이제. 그래서 그런 체계에서 뭐 고추만 하든지 뭐 배추만 하든지 뭐 쪽파만 하든지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구조만 만들어도 질문 하나 질문 그 아까 몇 가지가 있어요. 그 하나는 제가 못만 알았지. 제일농업에 농한기가 없는 2년의 영농체가 단점이라고 했는데 농민들한테는 이게 취지도 못하고 일해야 된다는 단점이 될 수 있지만 이게 농업으로는 오히려 거꾸로 제일농은 이게 장점인 거 아니에요? 그 얘기에 대한 뭐 반론을 따라 하려고 한 게 아니고 내가 보기엔 막 불쌍해 거지. 나는 내가 같이 농사 짓지만 쉬는 연도가 없고 월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농민의 교육을 한번 시키면 육지는 쌀 다 끝나면 3개월 농한기거든요. 시즌. 하우스 하는데도 마찬가지로 웬만하면 쉬어요. 다. 가온 때리는 건 아니지만 기름 때리는 게 아니면 그냥 그 사람들 데리고 어디 교육 가서 3박 4일 교육도 해오고 뭐도 해오는데 못해 저희들은. 반나절 저녁 6시 보면 다음날 아침에 사라져버려. 왜? 다 파티 가겠어. 너무 비싼 거예요 사람. 근데 그 소득이 높냐? 그렇게 1년간에 일하는데 소득보다 부채가 높은 일이 더 비싼 거지 사람 여유도 여가도 있고 여유도 있어야 되는데. 저는 세 가지만 국가 차원에서는 아까 선생님 말했듯이 이건 혜택받은 땅이지. 그래서 국가적으로 만약에 농업을 육성하게 되면 제주가 6개월간 전 국민을 먹여 살리는 농지는 보육만 책임져줘도 그때는 그냥 우리가 나중에 고민하고 공공농업이라고 하는데 한 근간농민, 기간농민 한 250만 더 늘리자. 아예 월급 주는 놈들. 이럴 때는 이게 훨씬 유리한데 지금 체계에서는 상당히 불쌍하다. 농민들에게는 네. 국가 차원에서는 엄청난 혜택이죠. 유일한 그런 땅이니까. 저는 세 가지만 일단 시기는 하지만 그때는 아까 이 농민성 문제가 막 있는데 어쨌든 지금 그 문제와 관련해서 농민 수당이 문제가 농가냐 농민이냐 이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기존에 지금 하는 직불금 공익직불금 문제가 있는데 그다음에 농민 기본소득에 대한 문제가 있고 농업 아까 방금 얘기 나왔던 뭐 농업 공무원제 뭐 이게 주장하는 주장도 있어요. 이런 문제는. 근데 이게 지금 그냥
지역마다 다르고 굉장히 뭐 농익도 원래 막 그런 넓게 있고 그래서 요거에 대한 좀 어떻게 가닥들을 정리해 나가야 된다고 하는 건지 이게 하나 첫 번째 궁금하고요. 두 번째 가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어쨌든 지금 사실 이 농업이 거의 아까 뭐 대리농 뭐 얘기를 했지만 대리농이면서 또 동시에 이 어쨌든 그냥 기업화되어가고 있는 건 않습니까? 네, 기업화되어가고 이제 되어 있는데 결국 또 제주도 농업의 가장 큰 핵심의 문제가 농업 노동력 문제거든요. 그 농업 노동력 문제를 지금도 뭐 보면 막 이거 이 코로나 때문에 있는 이 노동력이 농업력이 없으면 굉장히 문제를 시작하는데 근데 내가 알고 있기로 한 15,000에서 이 정도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제. 근데 이 농업 노동자 농민의 입장에서는 이 농업 노동자의 권리와 이들과 하는 게 어떻게 생각했던지를 어떻게 고민하시는지 이게 이제 두 번째 묻고 싶은 질문이고요.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제 아까 5가지 정책을 얘기했지만 어쨌든 내년도에 지자체 저희가 선거잖아요. 선거인데 만약 본인이 뭐 그런 생각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도지사로 된다고 한다면 딱 도지사가 된다고 한다면 농업 제주도 농업과 관련해서 가장 먼저 첫 번째로 뭘 하고 싶은지 가장 먼저 현실적으로 현실적인 거죠. 네, 현실적으로 뭘 하고 싶은지 야, 역시 그 선생님이니까 경험이 많아서 그러고 질문이 내용이 세네. 일단 첫 번째가 얘기를 하는 거는 시즌 우리가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그 11월 농민 총궐기의 주제가 그 복잡하긴 하지만 많습니다. 지금 과거에는 뭐 가격 보장 중심으로 했다라면 올해부터는 변화 대전환이라는 표현을 쓰는 건데요. 농업이든 사회든 다 전환기에 접어들고 있기 때문에 지금 확정은 안 돼 있는 문제 하나가 같이 결부되어 있는데 농민기본법. 네. 그거는 지금 우리가 농업농촌 식품산업법이라고 그것도 2001년도에 만들어졌어요. 제도 정비가 농업은 상당히 늦습니다. 모든 게. 그게 20 몇 차례 개정돼 왔는데 여기에 핵심 키워드는 신자유주의 개방농장이나 상품농업이라는 거죠. 근본 문제 자체를 상품에다 두면 답을 찾지 못해요. 그래서 농민기본법은 상품농업의 기준이 아니라 공공농업의 기준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품농업으로 가버리면 아까 두 번째 질문하고 맞물려 있긴 한데 기업농화 돼버리는 대리농들이 기업농화 되는 거하고 연계가 되는데 그래서 이 국가적으로 대선에 이 문제를 확대시키려고 하는 게 첫 번째가 있거든요. 농민기본법 안에는 지금까지 우리가 주장해왔던 국민농업, 통일농업 뭐부터 시작해서 다 들어있습니다. 내용 자체는 너무 추상적인 게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그래서 신자유주의 개방농장 철폐하고 공공농업으로 가자. 공공농업이라는 표현도 좀 조심스러워서 잘못 오해하면 사회주의 농업하자는 거냐 뭐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건 아닌데 수위를 어느 정도 합의할 거냐 지금 논쟁이 잠깐 붙어있어요. 공공농업에서는. 그래서 일단은 이번 총궐기 때는 공공농업이라는 내용을 뺐어요. 근데 어차피 갈 거다. 나는 얘기했던 게 세상은 이거 자본주의 사회에서만 평생 살 수는 없기 때문에 사회라는 건 새로운 사회로 가기 위한 맹활한 게 머금고 있는 것 중에 사회적 요소가 있다. 난 그 공공농업이라고 표현하면 뭐가 다르냐. 그런 맹활을 머금을 수 있으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얘기해야 한다. 그래서 기간 농민 250만 육성 아니 근간이 표현의 방식은 있지만 그거 하자. 그래서 농지를 국가가 소유할 수 있게끔 만들자. 그래서 장기간 30년 무상 임대 내지는 저리 임대를 해서 청년들이 농지를 구매할 수 있는 돈 10억, 20억 주면 뭡니까? 다 빚인데. 버텨서 못해. 감당이 안 돼. 저희들도 해봤는데
그래서 국가나 지자체가 농지를 장기로 임대해주고 기본 주택을 제공해주고 그래서 농사를 짓게 하고 그 농민들이 생산한 농민들은 국가나 지자체가 수매해주는 체계. 그것이 국가나 지자체가 예를 들면 식량 자급에 기초한 농사를 지을 수 있게끔 유도하고 그래서 그 농민들 그 농민들한테는 최대 생계를 보장할 수 있는 250만이든 300만 원 정도 도시 근로자까지 못 가더라도 주고 대신 생산비 수매된 생산비 얼마 정도 저가로 수매해도 상관없잖아요. 이때는 월급 받고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기간 농민제를 육성하다라는 게 합의는 안 됐지만 일단 우리 내부적으로 토론이 진행됐고 교육도 한번 진행했습니다. 이게 있고요. 또 하나 그 농촌 인력 문제는 솔직히 답을 찾기 참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법무부하고도 한번 싸웠는데 3개월 계절 근로로 그 이주 노동자를 받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1년 6개월 이렇게 하자니까 워낙 적은 숫자가 들어가. 그러면 이미 불법으로 들어와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 거냐. 그렇다고 우리가 내쫓을 거냐. 그것도 아니니까. 근데 비자가 또 특이한 비자가 있더라고요. 그 법무부하고 합의본 건 뭐냐면 예를 들면 제주시장이 중국의 절강성하고 업무 협약을 맺었어. 서로 뭐 MOU를 맺었어 하면 법무부에서 비자를 6개월 더 연장시켜주겠다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6개월에서 1년 정도 제주 작부 체계가 6개월이거든요. 3개월은 안 돼요. 그러면 ICC 파견했는데 이 사람 수학기 때 못 쓰는 거예요. 그러면 누군가 신고하면 다 잡히라고 그랬어요. 최소 6개월은 보장돼야 되는 지금의 제도에서는 이게 가장 현실적으로 필요한 거고 근본적인 건 아니죠. 이게 근본적인 건 아니잖아요. 근본적으로 농촌 인력 어떻게 할까요? 우리 이번에 차량식 때도 농촌 인력 근본적으로 해결하라고 뭐 구호만 걸어놨지 대안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런 고민이 있고요. 그래서 농촌 인력을 저희들은 장기적으로는 저 개인적인 생각은 1000만이 저 농촌에 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000만. 농업 소득 농사에 종사하는 사람은 1000만이 아니더라도 농촌 자체가 지금 우리가 도시화로 가면화되어 있는 요소가 농촌으로 들어와서 순환시켜야 되는데 당장 제주에서 어떻게 할까에 대해 고민은 지금 해결책을 제가 답을 못 찾아봤고요. 박찬식 제가 당선되면 안 되죠. 박찬식이 당선되면 농가부채 제일 먼저 농가부채 문제를 거론해서 들어왔어요. 상징성이기도 하고. 근데 현실적으로 가능해요. 농어촌진흥기금이 농가부채 해결 자금입니다. 진흥기금의 역할이 지금 뭘 하고 있냐면 0.5%까지 쌓아서 떨어뜨려. 우리 1.8%도 추가를 했는데 0.5%까지 떨어뜨렸어요. 추정하다가. 근데 이게 예를 들면 내가 경영체에 등록된 게 2,000평이면 2,000만 원 정도 빌려주는 거예요. 결국 무한대로 빌릴 수 없으니까 뭐 상한도 한 1억인가 정해놔 있는데 다 찼어요. 빌릴 만한 사람들 다 찼어. 그래서 돈은 1,800인가 있어. 돈은 이건 다 찼어. 한도는 다 찼어. 더 빌리고 싶어도 자기 조건이 안 돼. 그래서 두 가지를 해결할 수 있잖아요. 하나는 뭐냐면 자 갚아 이제 갚으라고 다 찼으니까. 그래서 농민도 못 갚아. 그래서 갚을 수 있게끔 바꿔주라는 거죠. 거치. 우리 옛날에는 처음에 있었어. 김영삼 때 한 번 있었어요. 10년 거치 20년 상황. 갚아주는 조건. 그래서 이번에 전농하고 농작업하고 한바탕 대탕 붙었는데 20년 하니까 당신은 20년까지 안 살 것 같은데 10년 얘기하는 뭐 20년 충분히 농사재산을 갚겠어. 20년을 막 쌓고 있는데 이 문제 하나 있어요. 자, 농어촌 진흥기금 이걸 일반 대출로 전환해버리면 부채가 더 늘어나는 거잖아요. 이제 조만간 금리가 또 인상됩니다. 그러면 4%에서 5%, 7% 될지 몰라. 그래서 안 돼. 적어도 이거를
10년 같이 내지 15년 상황을 하든 8년 같이 12년 상황을 하든 저 우리 의장님은 마음 약간 10년 바꿀까 막 하던데 일단 버텨보면서 저런 거 하지도 않는다. 우리 도지사 바꿔나 하다 이네. 다만 또 뭐냐면 그렇게 되면 그 공간이 비잖아요. 빈 공간이니까는 2년 4년 더 유예시켜서 이 사람이 또 빌려서 농사 짓을 수 있게끔 하는. 그래서 농가부채에서 당장 할 수 있고 돈이 없는 게 아니까. 그리고 이 사람한테 공짜로 주겠다는 것도 아니잖아. 갚을 수 있게끔 기회를 조건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데 거치로 하면은 한도 이상으로 빌릴 수가 있고 거치로 전환하면 한도 이상으로 빌릴 수가 있는. 아니 예를 들면 그거에 관해서는 예외 조항을 주는 거죠. 이거 그래서 일정 정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실무적으로 좀 해야 되는데 똑같이 기준을 정할 수는 없겠죠. 예를 들면 1억에 한도 찬 사람이 원래 2번 연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원래 만기야. 2년 연기하면 뭐 그 다음이 만기인데 그 만기 다 찬 사람들은 일단은 일반 대출 전환하게 돼 있어. 그러니까 이거를 장기 저리로 시간을 주고 저리로 전환시켜 준 게 1차적 과정이고. 그러면 그 1억 다 차간에 이것만 갚으면 되냐? 농어촌 진흥기금 못 쓰는 거냐라고 할 때 이것에 대한 대책을 한도 이 한도가 줄어드는 만큼 주겠다 하든지 예를 들면 갚아가는 거니까 매년 얼마씩 100만 원 갚은 200만 원 1000만 원 갚아가는 갚은 만큼 한도를 늘려주겠다고 그렇게 비례시키든지 아니면 어느 정도 선에서는 융통성을 둬서 당신은 1억 한도이긴 하나 이미 이걸 갚아야 될 조건이 있습니다. 뭐 3천만 원으로 제한한다든지 약간 뭐도 있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그거는 뭐 합의가 볼수 있는 상황이다. 농가부채 문제는 상징성이기도 하고 농민들한테 제일 직접적 이해관계를 오니까 그 상태에 딱 때려놓고 언론이 어떤 국민들이 이제 합의가 되면 농업 문제 제대로 풀기 위해서 이 양반이 노력하고 있구나 해서 그 다음부터 물류로 들어가는 거지. 물류 생각보다 어려워요. 한꺼번에 갈지도 못해. 티도 안 나. 벌려놓으면 벌려놓은 만큼 수습할 일도 많아. 그래서 물류를 첫 번째 와서는 안 됩니다. 영농도 마찬가지예요. 영농도. 말도 안 들어요. 영농 농민들은. 이것이 좋습니다. 안 들어요. 그러니까 티 나는데 나름 저 도지사가 뭔가 진보적으로 혁신적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의지가 있네라고 비춰줄 수 있는 게 이거 딱 집중시켜 놓고 제주물류 이 문제 어떻게 할 거냐 TF를 만들어서라고 내지는 자금 아까 말했듯이 자금융 문제 김치 문제 이거 올 5개년 계획 짜봐라 그러면서 풀어가야지 가장 필요합니다. 하나 아니 이 농산물이 나오니까 좋습니다. 농업 문제를 아는 사람이 이렇게 질문하는 게 좋아요. 다 대다수 몰라. 그냥 한심한 농사를 짓고 있지만 그냥 그냥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좀 황당한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제주도를 제주 전체를 10년 이내에 유기농 단지화로 전환시킨다. 10년 이내에 그러면 황당한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건 뭐 유기농 단지화 전환시키려면 뭐 굉장히 다양한 면이 진행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이제 저희 농업의 유기농 브랜드화 시켜 나가는 이런 플랜을 가지고 이제 간다 했을 때 그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옳다 그르다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말 그렇다 한다면 뭘 가장 먼저 해야 돼? 좀 무식한 방법은 네. 농약을 제도에 들어오지 못하게 해야죠. 가장 쉽고 무식한 방법이죠. 그건 법적으로 불가능하잖아요. 나는 신고를 하겠다고 했었어. 잠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20년 전에 그 칼럼 쓸 때 하나 써놓은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순환농업인데 어쨌든 제주가 갖고 있는 저도 그에 동의하거든요. 제주의 중산간을 경축
그다음 양돈 이 여기를 진짜 유기농화 시켜내고 거기는 생산되는 거름이나 액비를 또 다시 그 경축이나 과수로 전환시킬 수 있는 이런 순환 체계를 만들어 놓고 그러면 지하수하고 그다음 하천에서 흘러나가는 게 바다로 정화될 수 있는 구조를 못 만들면 제주도가 미래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게 저도 그런 생각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순환이라는 표현을 썼었어요. 그때는 뭐 유기농화라는 표현을 안 썼는데 순환시키려고 하면 이게 상당히 그 중상권 관리 초지부터 시작해서 중상권 관리를 어떻게 할 거냐 초지 문제 첫 번째 그다음 그 경축 소마을 그 여기 생산되고 있는 그 퇴비를 어떻게 할 거냐 그다음 제일 문제인 양돈인데 양돈을 어떻게 악취나 이걸 좋은 양질의 액비나 퇴비로 전환시킬 거냐 요것이 1차적으로 되지 않으면 이것을 무상에 근접하게 농민들한테 공급을 해버리면 제가 무상 시리즈를 농업에 도입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무상이 나오지 않은 한 유기농이나 수산농업은 존재하지 않는다. 안 하려고 힘들어서.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브랜드화를 시킬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하는데 네, 그래서 제주 지역 저도 그 초창기에 EM이라고 유용미생물 체계 그 시스템을 관련된 공부되는 그 장학반 총무도 했었는데 진짜 아까 선생님 말했듯이 단지화가 되지 않으면 이게 불가능한 거죠. 제주의 특징이 바람이잖아요. 비산 때문에도 유기농 만들어내기가 한계가 있고 어떤 갑자기 뭐 자기는 약천적이 없는데 품질이 걸려서 황당하게 당한 사람도 많은데 주변에 있는 분도 봤는데 그래서 그런 시스템을 좀 만들어 가기 위한 노력들이 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제가 중간에 한번 그 액비를 만들어서 중산간에 뿌리는 업체가 고발당하니까 언론에서 막 두들기니까 제가 도와주러 갔어요. 지금 도와주러. 이 액비의 개념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언론도 있을 수 있어. 이건 겉으로 보기엔 똥이야. 근데 이 발효 과정이 공정이 됐나? 그 발효된 내용이 토양에 들어갔을 때는 언제 분해되고 미생물 체계를 복원시킬 수 있는 거냐?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똥 뿌렸다라고 주변에 딱 신고해버리니까 막 불겨버렸는데 다 재방송시키고 사과 방송시키고 했는데 이런 체계가 자본한테 업체한테 맡겨져 버리는 개인한테 맡겨져 버리니까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 순환 체계, 이 경축 체계하고 이 부분은 아마 전문가 한 과를 하나 육성해서 도해서 장기적으로 이렇게 가끔 진짜 제주도를 유기농 브랜드화 시켜나갈 수 있도록 그것만 연구하고 하나씩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제주도 미래가 있다고 봅니다. 그게 이 남북 통일 농업하고도 연결돼요. 앞으로. 농민에서 이 부분은 좀 여력이 없어서 뭐 유기농 관련해서 문제라든가 이런 거 아니 그건 아닌데 실질적으로 뭐 여력이 없는 것도 있지만 지금 농업에 있어서 이게 다양하고 복잡한 구조들이 많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고민하는 핵심은 뭐냐? 그 고리를 어떻게 풀어야 되냐가 핵심인데 그 고리를 푸는 과정에서 지금 농민회가 좀 전착하고 있는 거는 이 유통 체계의 변화가 우선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20년 동안 착하게 돌아간 거예요. 답은 못 찾고. 그리고 하나는 WTO FTA 체제하에 수입농산물 때문에 계속 밀려드니까 이 싸움을 안 할 수가 없어. 이 물류하고 WTO 체계가 수입농산물 체계가 제주농업을 갉았거든요. 계속 갉아먹고 시장을 잠식하니까. 그러다 보니 그 싸움을 하다 보니까 실제 제주의 미래농업을 어떤 식으로 탈바꿈시킬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나 깊이를 못 만들었어요. 그래서 원래 제가 그 제주농업 농정연구회를 이번에 9월달에 안건을 통과시켰는데 그러니까 만들려고 원래는 저기 도나 뭐 농업기술원이나 이런 데서 좀 해서 전문가들 좀 의뢰해서 그것들을 좀 만들어서 제안하고 농업인한테 설명하고 해야 되는데 농민회가 하기는 한계가 있죠. 그 질문 저희 부모님이 대전에서 마늘 농사를 짓는데요. 뭐 관련된 거냐면은 그 반장 그 용역회사라고 할 수 있는 그 반장들의 조금 갑질 같은 아니 제가 지켜봤을 때는 좀 갑질처럼 보이는데 그러니까 매년 저희는 마늘을 심고 뽑고 구멍 뚫고 자르고 이렇게 하는 게 노동 집약적인데 그 인부들을 뭐 제주시나 불법농가들을 불러서 하면 그 반장이 그냥 부르는 대로 돈을 줘야 되고 뭐 만약에 비가 중간에 한번 와버리면은 일주일 미뤄지는 것도 그냥 반장이 뭐 일주일 미뤄졌으다 이렇게 해버리면은 뭐 이렇게 다 정해진 대로만 울며 겨잠기로 이렇게 해야 되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좀 규제할 수 있는 뭐 정치적으로 풀 수 있거나 아니면은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아니면 딱딱 정해져 있으면은 매년 값도 매년 만 원씩 막 오르고 이거를 정부나 도에서 규제해 주면은 농민 입장에서도 조금 마음 편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까 뭐 선생님도 같은 질문 두 번째 했던 거 같은 제 고민스러운 게 그래서 원래 그 경북 의성에서는 논에서 많은 농사죠. 인부를 구하지 못하니까 다 못할 쳐졌어요. 9,000평이 넘었죠. 왜? 그 시기에 놓치면 별을 못 숨지 못해요. 이게 우리 지금 참 현실인데 아까 우리 질문하신 분 선생도 마찬가지로 지금 어쨌든 그런 상황이 와 있어요. 농민들이 인력 문제 때문에 을책이 와서 인건비 과다하게 상승되는 경북 이상에는 1인당 15만 원, 18만 원까지 갑니다. 마늘. 지금 제주도는 9만 5천 원, 10만 원까지 왔어요. 제주도가. 감당을 못해요. 오히려 제주 할머니들이나 제주에 있는 농민들은 8만 5천 원, 9만 원인데 용역에 있는 사람은 10만 원, 12만 원까지 가는 거죠. 그거는 아까 말씀했듯이 그 갑질 체계가 없으니까. 그 규제에 대해서는 우리도 계속 요구를 하는데 딜레마에 빠진 거예요. 그렇다고 저걸 잡아 넣자니 인력 시장이 그래도 없는 상태. 저기까지 더 구간을 좁혀 놓으면 진짜 우리한테 득이 될지 더 인건비가 상승할 수 있는 요인이 될지. 그래서 참 그 문제는 제가 답을 찾는 거죠. 지금 가져가는데 저는 땅 한 편 없는 비농민이자 농업사를 모르는데 10년 떠도 10년 떠도 안 되는 게 하나가 그 제주특별법에만 있는 토지 비축제 하고 토지 특별회가 있고 대충 1년에 100억씩 쓰는데 이게 어쨌든 관광 개발에만 쓰는 거 아닙니까? 그걸 좀 문제가 나서 그거 야 그거 무슨 개발할 때 쓰냐? 그러면 농업에 쓰자 이렇게 좀 단어 하나만 바꿔놓으면 되는 운동을 좀 해주시면 저희가 힘들 모아서 공적 자금을 땅을 농지로 쓸 수 있게 이렇게 해볼 생각이 있는데 물론 대상은 비축 토지의 대부분 중산간이라서 단행 농업은 어렵고 그러니까 초지. 그래서 뭐 친환 토지를 매해마다 100억씩 도가 사서 그 돈으로 친환경 농업 쪽으로 친환경 농업은 유기농업 쓸 수밖에 없는데 그런 식으로 좀 몰아주시면 되는 힘을 모을까 저는 힘이 없다. 알겠어. 10월 28일 날인데 이거 관련된 토론회를 요 아스타 호텔에서 진행합니다. 오전 9시라고 해서 네. 이거 대한민국 공식 상이 있어. 네. 그 우리 강엽 씨가 애써서 만든 건데 여기서 돈 잘. 너네가 듣는 우리도 100만 원 냈어요. 된 거겠습니다. 저도 100만 원 냈어요. 전농도. 어쨌든 그런 문제에 있어서는 이 농지 문제만큼은 이제 전향적으로 좀 이제 뭐 FTA 싸움 이제 더 이상 물건 할 이유도 없고 다 끝났다 보고 아까 우리 선생님들 질문했던 내용도 앞으로 농업의 어떤 미래
방향, 근본적인 전환, 농촌 인력 이런 거 갖고 우리가 지속적으로 해나가야 되거든요. 저 질문이 좀 많은데 따로 별도로 연락해서 하고 하나만 짧게 여쭤볼게요. 지금 그 우리나라에서도 탄소중립 정책 관련해서 농업에서도 이게 예외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부분 중에 하나일 거잖아요. 네. 농민의 입장에서 여기서 가장 심각하게 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그 농업 정책이나 이런 게 진짜 대전환이라고 할 만큼 큰 변화가 있을 건데 여기에 대해서 뭐 배우야 해야 될까요? 그래서 그렇게 좀 중요하거나 시급하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으시잖아요. 저희들이 그 탄소 중립은 기회를 보고 있어요. 농업에서 새로운 기회.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유럽에서 탄소 중립 관련된 그 정상회의에 나왔는데 그 새로운 신무역 장벽을 만들고자 하는 자본의 위기를 새로운 체계로 전환시켜서 중국을 압박하는 제조 아시아 쪽 경제를 압박하는 그 흐름으로 만들려고 하잖아요. 근데 탄소는 이중성이 있는 게 뭐냐면 농업에서는 수입 농산물이 탄소 배출량이 제일 높습니다. 제일 높아요. 그잖아요. 호주에서 여기까지 오전에 비행기 있고 미국에서 오전에 많고. 그래서 수입 농산 탄소에서의 수입 농산물만큼은 푸드 마일리지를 적용할 것을 요청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 부분을 그래서 생산에 투여되는 탄소 그 발생량은 3%밖에 안 돼요. 근데 유통에서는 15% 정도 발생합니다. 제주도 그런 거 따지면 경기도보다 탄소를 많이 발생하는 지역이 되겠죠. 근데 어쨌든 지금까지 우리를 억눌러 왔던 수입 농산물에 비해서는 우리가 훨씬 그래서 이걸 오히려 더 기회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알려서 푸드 마일리지를 통해서 이런 형태로 앞으로 국내산 농산물의 소비의 우수성이 아니라 탄소를 배출하면서까지 우리가 이 농산물을 먹어야 되냐라고 적극적으로 나서야 될 기회가 왔다.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른 질문은 개인적으로 연락드려서 저도 질문하고 싶은데 이거 질문 중으로 주시는 거의 마지막 회의기 때문에 시민단체가 공부 별로 안 좋아하는데 거의 19회인지 20회까지 해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 10년간 시민단체 활동하면서 가장 즐기고 또 의미 있게 한 행사였고 마지막 그 끝난해를 멋지게 정치해 주신 고창선 선배님 인정 박수로 고맙습니다.